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도시 가까이 자리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평온한 숲속이어서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돼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황토길의 촉감을 느끼며 메타세콰이어들이 만든 나무 터널 속을 걷고 나면 어느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체력이 충전되기도 합니다. 제가 묘사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시민들이 세종시의 보물이라며 아끼는 이곳은 정식 명칭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지만 우리에게는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으로 익숙한 곳입니다. 현재 수목원을 찾아가 보면 입구에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에 따라 6월 30일부로 금강수목원 운영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를 결성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목원이 민간에 넘어가면 상업개발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 민간 매각은 보전 가치가 높은 국유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철회하고 중앙정부는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수목원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전 비용은 매각 수익의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조성되어 온 금강수목원입니다. 시민들의 말처럼 지금 민간에 매각된다면 다시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은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오랫동안 지켜온 보물 같은 수목원을 꼭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재로 시민들에게 찾아왔던 이 금강수목원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 누가 한 약속입니까? 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었죠. 예. 네, 이제 청문회 기간 내내 이 김민석 후보자가 그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보다는 김 후보자의 경조사라든지 뭐 출판 기념회 문제 이런 것들만 부각되면서 예.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이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청문회를 결국 보이콧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중국 칭화대 재학 당시의 성적표 그리고 왕복 항공권 또 이제 대출과 증여세 관련 자료가 이 3차 질의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청문회 전부터 그 김 후보자가 6억 원의 돈다발을 장롱에 쟁여놨다는 표현이 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SNS에 올라왔고 예. 이 문구가 그대로 인용된 현수막이 이 전국 곳곳에 게시된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수사하는 검찰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좀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장관들과는 다르게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정식 임명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예.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7석이라서 이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청문회에서 주로 이제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언급 문제가 좀 많이 됐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좀 그 행정수도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이제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황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 대통령실 이전 등 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는데 예. 이 사회적 합의 이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이 과거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이 국민 그리고 지역 간 논쟁이 좀 있었고 또 이제 관습헌법을 이유로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던 거 이걸 좀 언급하면서요. 예.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려면은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중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 후보는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 이상 지난 만큼 이제는 좀 적정하게 법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견해도 밝혔습니다. 예,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운하 의원이요, 이 만약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이 국무총리로서 이 국회 본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거 추진하겠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 후보자는 이 한두 해 전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 대해서 이 서울하고 세종으로 나누지 않고 이 최고 수준의 국회의사당 세종에 둬야 한다. 예.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최고 수준으로 세종에 두는 게 맞다라고 밝혔던 자신의 소신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김민석 후보가 총리에 임명이 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이 이미 개헌 논의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그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될 수 있다면서요. 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헌법과 연동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법으로 갈 건지를 좀 판단해 보겠다라고까지 이제 김 후보자가 말했으니까요. 예. 이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견 발표는 강의실이 아닌 광장에서 하십시오입니다. 예, 누가 그랬습니까? 네, 대전에 있는 국립대 교수가요, 이 수업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등 이 극우 편향된 발언을 일삼았다라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예. 해당 교수가 이제 듣기 거북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명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뭐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이 교수의 정치적 소신을 말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학 행정학부에서 진행된 그 해당 교수 헌법 강의 내용 일부가 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은 김정일이 지시하는 데 따르는 애들 있잖아. 그 민주노총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예. 또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서 나라가 퇴보한 거잖아. 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학교 강의실이 아니라 극우 집회에서나 어울릴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뭐 이런 발언 말고도요. 대통령 후보 200만 원 벌금 딱 때리면 이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되는 거야. 근데 개딸들이 막 뭐 별짓 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뭐 이런 예.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이건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요. 네, 그렇게 들리죠. 예. 근데 이런 강의가 계속되자 이 학생들의 불만이 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한 학생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수업 도중에 갑자기 교수님께서 이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법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교수의 이런 발언이 이번 학기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에 따르면요, 이 수업 내내
보수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 뭐 찬양 이런 발언도 많았다고 하고요. 예. 또 제주 4.3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어가지고 이 듣기가 불편했다라는 그런 강의 평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번 그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탄핵이 받아들여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국회 법사위가 탄핵 정국에서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면서 재판까지 했다. 근데 정청래가 법률에 대해서 뭘 아냐, 소리만 지르고 퇴장시키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해당 교수의 수업이 헌법 강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헌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이 아니라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 뭐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요, 미리 알았다면 조심했을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하지만은 자신은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았고 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었지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했습니다. 예, 자신의 발언 취지가 과하게 해석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솔직히 해당 교수의 해명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과한 해석인지 아닌지 이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요. 그 제가 이 교수가 예전에 그 언론에 기고했거나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적이 있었죠. 예.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권이 이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라고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헌법학자 자격으로요, 이 교수는요, 입법부가 관용과 자제를 잃고 후보자에 대해 극한 대립을 반복한다면서요. 교과서적으로는 이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학설이지만 예. 탄핵이 계속되고 또 헌재 공백이 우려되는 초유의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은 기존 관례대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도요, 이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저지른 죄 가운데 내우 외한 이거 아니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예. 대통령직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편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내놨던 해명조차 일종의 제 개인적으로 말장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그 해당 대학측이요, 이 교수를 그 행정학부 전공 과목인 헌법 수업 여기서 좀 빼기로 했습니다. 예. 또 교수가 맡고 있던 그 대학원 수업도 빼는 거, 이것도 좀 고려한다고 하거든요. 이 대학 강의실은요, 이게 학생들 잘 지도하라고 국가가 그리고 학부모가 낸 돈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주인이 이제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이겠죠. 이 교수님께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100번, 1000번 존중합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이니까 뭐 개인 공간이나 광장, 언론 등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예. 이 공적 공간인 강의실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에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올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의 이 고성능 에너지 절감형으로 이제 지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가 의무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하고 또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등급을 5등급 예.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고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 공공 부분은 이제 이미 23년도부터 인증 의무화가 이미 적용이 됐고 예. 이번에 이제 민간 쪽도 이제 확대를 하는 건데요. 오늘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택의 이 64.6%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아파트의 이 제로 에너지 5등급 의무화하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근데 건축물 하면 대상들이 참
참 많은데 아파트부터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대전시 사례를 좀 보면은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소비되는가, 혹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어디서 많이 소비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예. 하나는 이제 교통이고 하나는 이제 건축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의 도시에서 이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가 교통하고 이제 건축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연히 생활 여건을 꾸리다 보니까 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제로 에너지 등급화를 의무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 민간 부분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이 친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아. 제로 에너지와 관련된 등급화를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뛸 것 같은 곳이 어딘가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 고단열의 이제 창호를 만드는 곳들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장의 참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의 건축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에도 용이하고 또 그게 하나의 시장으로서 형성될 가능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민간 아파트부터 예. 제로 에너지 등급을 이제 의무화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를 만들 때부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 자재들을 사용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절감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속해서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예. 그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들을 사실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제로 에너지 등급을 의무화해봤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예. 걸 상상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 단열 기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아. 단열이 잘 된 집에서 사는 분들과 예.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혹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이런 단열 기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름은 정말 덥고 겨울은 예. 정말 추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부터 리모델링을 좀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걸 가급적이면은 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고단열 위주의 이제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사업들을 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로 에너지 5등급을 의무화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제로 에너지가 붙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이 느낌이 좀 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에너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러면 1등급이 제일 에너지를 많이 아끼는 방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5등급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5등급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의 예.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20%부터 40% 미만을 이제 5등급이라고 하고요. 예. 1등급은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100%인 거죠. 예. 혹은 그 넘어가던가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20%부터 이제 40%까지 가려면은 예. 사실은 지금의 구조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리려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좀 적게 소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단열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들이 단열 기능이 이제 압도적으로 좋아져야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거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든 혹은 지열 발전이든 여러 가지 발전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총 에너지 소비량의 한 20% 정도를 끌어올리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단열 기능들을 얼마나 이제 제대로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량을 좀 줄이려면은 애초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기존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전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AI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예. 이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개개인의 집들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런 에너지 사용량들을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게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앞으로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들이 이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당장에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예. 한 20% 정도씩 계속 줄여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창문의 이제 단열 등급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강제문과 관련해 가지고 열이 통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민간에서는 그 자발적으로 이제 좀 실행되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해서 단열 부분이나 혹은 이제 에너지 자립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때 이게 다 비용 문제 아니야라고 그렇죠. 생각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가정마다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또 줄이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면은 1, 2년 살고 보통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럼 한 5년 정도는 살고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좀 절감하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의 탄소 중립 사회를 좀 더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예. 건설사들이 좀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연료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써서 네. 단열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네.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럼 단열재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렇죠. 창도 이게 바람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네. 공간에 대한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신기술을 좀 사용해야 될 것이고 뭐 태양광 패널도 있어야 되고 건설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 의무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또 되다 보니까 예. 언론사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분양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현재 의무화 기준인 5등급 인증 기준에 맞추려면은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으로 예. 최소 290만 원 정도 이제 분양가가 상승한다라는 아하. 걸로 이제 건설업계는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 민간에서의 이제 추산이 좀 과장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예. 같은 사례에 이제 건설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만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정도를 좀 낮춰서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는 대체로 LH나 이런 공공 민간 주택을 또 공급하다 보니까 자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아파트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의 기준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마냥 또 뻥튀기 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실제로 분양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설 업계가 추산하는 게 이제 대체로 자재비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추산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분양가로 어느 정도 더 높아진 상태로 이제 반영이 될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의문이 남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까 같은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5등급 기준으로 예. 1년에 이제 에너지 비용을 22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부 기준으로는 그 아파트에서 5년 정도만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흑자로 예. 전환이 되는 거고 민간 기준으로 하면은 10년 정도를 좀 넘어서 13년 정도 살면은 그 흑자를 본다고 보시면 예. 되다 보니까 이 어쨌든 해당 아파트의 수명들을 고려했었을 때 사실 더 경제적인 거는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달성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라서 뭐 새로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건축물에게는 그럼 조그만 뭐 인센티브라든지 네. 여러 뭐 좀 혜택을 주는 것도 동료 차원에서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인센티브들이 고려는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현행법상 5등급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1% 정도 완화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이제 민간 쪽에서 어느 정도 이미 사례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집을 한 동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한 층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11%
코스트가 완화되면은 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 이상의 수익이 더 날 거예요. 분명히. 예. 왜냐하면은 한 동에서 이제 11% 올리면은 자재값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먼저 도입해 나가는 곳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화해달라는 얘기들은 계속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주택 취득세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 기술에 대해서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인센티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진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은 사실 2050년을 상상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황들을 보면 아마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보다는 기존에 이 의무화 이전에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예. 있는 사람들, 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 에너지 자립률을 올린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더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창호라든지 네.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를 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뭐 다른 뭐 방법들은 또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애초에 에너지 사용량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기술들을 이제 패시브 기술들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창호라든지 혹은 이제 바닥이나 벽면에 이제 단열들을 강화하는 거를 예. 보통 이제 그런 기술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명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이 높은 조명을 쓴다든지 예. 혹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이 냉난방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예. 그 외에 이제 각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과 관련해서 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사용량을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옥상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까는 부분들도 예, 예. 있고요. 아파트 옥상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선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해당 아파트 단지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건축물에까지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기준들이 마련돼 있고 2050년까지는 그 기준을 1등급까지 올리겠다 이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민간 건축물 많긴 하지만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이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사실 통계로 따져봤을 때 뭐 엄청 압도적인가라고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산업 부분하고 이제 주택 부분하고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근데 일단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아리백을 예.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산업 부분은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 혹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예, 있는 예.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에너지 효율이 좋냐 안 좋냐, 예. 뭐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사실 산업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율을 빠르게 높이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면 좋은 거냐 혹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곳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 예, 예. 혹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잘 캐치해가지고 예. 일단 저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좀 빠르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개별적으로 이제 각 산업의 그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정부가 잘 전환할 수 있는 집단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예. 그곳에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산업계의 전환들도 좀 빠르게 이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050년 저희가 2030년 막 계속 이야기하지만 2050년도 이제 25년 남은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나오든 간에 항상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예. 또 높은 가격을 두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환경 혹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또 아파트가 이제 결합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저항감이 생각보다 더 높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민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자 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돈으로서 이제 체감을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었을 때 혹은 산다고 했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실용적으로 한 10년, 20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음. 라는 점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면은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부감을 줄이시는데 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환경 캠페인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350 캠페인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예.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도심 지역의 열섬 현상을 조사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플라스틱 그 자원순환과 관련된 실천 사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추진하는 이 350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캠페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350 캠페인이 굉장히 오래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예.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에 들어간 350이라는 뜻이 그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ppm 이하일 때 기후적으로 안전하다는 아하. 그런 이제 과학적 기준에서 딴 그런 예.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3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의무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시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해 7월 10일 대전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 마을에는 도합 144mm 폭우가 쏟아졌고요. 예. 제방이 무너지며 온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의 27가구가 모조리 침수됐고 예. 가축과 농작물 피해, 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예, 이 정뱅이 마을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난 한 달 뒤에 선재 씨가 직접 마을 찾아가서 취재도 하시고 작년 시민후보 코너에서 마을 피해 소식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눈물로 하소연했고 하루하루가 장례식 같은 기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제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집은 엉망진창이었고요. 수리는커녕 아직도 물에 젖은 집을 다 말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우스나 농작물 복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관청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해서 주민분들께서 매우 답답해 하셨는데요. 예.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다시 정뱅이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면서 또다시 수해가 일어나진 않을까 모든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예. 누구보다 마음 졸이고 있는 정뱅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전합니다. 예. 1년 만에 다시 찾은 정뱅이 마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지난 20일 장마 예보와 함께 비가 쏟아지던 그날 정뱅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 복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1년 전 엿가락처럼 휘었던 비닐하우스는 이제 원래 모습을 찾았고요. 현재 하우스 안에서 오이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벽체만 남았던 집들도 이제는 다시 멀끔해졌고 주민들이 돌아와 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 정뱅이 마을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계신 김환수 씨와 함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준설이 안 됐잖아요. 저쪽만 조금 일부 이렇게 좀 됐고. 아까 말씀해주신 도로가 여기 저기 아스팔트 호적 빠 뜯겨 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뜯겨 나가지고 논에 막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처참했어요. 그 전에 제가 눈에 의해서 폭설에서 하우스가 무너졌을 때는 그래도 뭐 흙탕물 뭐 이런 건 안 뒤집어 써가지고 철거라든가 이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집에 가족 사진 한 장도 하우스에 갖다 놨던 거는 다 없어지고 무슨 서류 뭐 이런 거. 그때 제가 왔을 때 한참 그 땡볕에 아직 습기가 그대로 있고 막 가재도 말리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흙탕물이 뒤집어 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되고 저는 지금도 양복 요새 양복 입지도 않지만 양복 하나 옷 계절마다 지금 옷을 다 사입어야 되는 싹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차 3대씩 침수시키고 물난리 나고 나서 복구하시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살만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몇 달 걸린 것 같은데요. 몇 달 걸리셨어요? 거의 가을 그때 들어간 것 같은데. 텐트 생활에서 밥 먹고 아이고 참 지금도 저 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흔적 그대로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금전적으로 어떤 아무런 도움이 없어. 보험 들은 거 뭐 정부에서 저런 거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특별 재난구역 선포할 때 특별 재난지역 아무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 예, 김한수 씨께서 마을 상황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이제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웃고는 계시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마음도 쓰이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네, 일단 그 마을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요. 예. 물난리가 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복구는 진행 중입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아스팔트가 다 찢겨서 떠밀려 나갔고 그 아스팔트 더미가 논바닥에 처박히고 둥둥 떠다녔거든요. 예. 그 도로가 아직 아스팔트가 떨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중에는 복구가 채 완료되지 않은 동도 보였고요. 일부는 흙탕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해 당시 모습 그대로인 집도 한 채 있었습니다. 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바람에 복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 집에서 살던 주민은 아직도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정배희 마을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겉보기로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난날을 겪으셨는데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나간 날 공교롭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예. 주민분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초조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은 트라우마를 실제 겪고 계시고요. 예. 특히 농민분들은 비가 오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그날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너무도 불안해하셨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무너졌던 제방은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예. 원래 지난 5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갔던 지난 20일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거 5월달까지 끝내준다고 한 공사가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답답해요. 여기 그런 건 좀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쪽에도 지금 공사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저 공사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5월 말까지 맞춰준다기는 아직도 빨리 추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불안하죠.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은 마음부터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여기 주민들 전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곳은 국가 전 구간이라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5%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설 작업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 준설을 하려면 하천바닥이 좀 어느 정도 훤히 좀 보이고 물이 흐름이 얼마나 해야 되는데 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저쪽에 조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준설도 좀 미흡하고 펌핑 능력 키워서 여기에 오는 빗물을 빨리 퍼낼 수 있도록 공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펌핑장 이제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틈을 닫고 틈을 내는 시설이에요. 이거를 설치할 때는 폭우가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러질 않아서 비물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면 막 시간당 70mm 막 50mm 막 30mm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떨어진 물이 이게 감당을 못해. 이 용량을 좀 키워달라고,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답이 없어. 그리고 주민들은 작년에 물난리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재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인재지. 그 당시에 저런 대규모 면적의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저쪽에 이제 철교, 교각하고 이제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쪽 약한 부분이 터져가지고 이때 그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연재해다. 저는 자연재해라고 안 하고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 장마가 전까지 복구가 끝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 이후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구도 비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 자기들 책임이라고는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면 뭐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좀 사후에 복구라든가 이런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피해 조사 자체를 안 하니까. 자체를 안 했어요, 이번에. 보험금 외에 피해가 더 크다고 하면은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딱 돼 있는데 피해 조사 자체를 안 하니까. 가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저기 저 소송해가지고 받으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가건물이라도 이런 것도 피해 입은 거 다 거기 해당되는데 뭐 소용없다고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 당한 사람은 억울하니. 처음에는 다 금방내 막 해줄 것처럼 다 얘기하더니 도로 보장도 안 하지. 가로등도 안 세워지지. 가로등도 안 샀어요. 가로등도 안 해줬어요. 그냥 있어. 해준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쫓아가고 해야 되는데 안 쫓아가서 그러니까. 결국 그 재해는 사전에 준비하면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자연 어지간한 그 재해는. 하천의 기능이 있어요.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게 하천의 기능이에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설도 좀 더 하고 농사 짓는 분들이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들으셨듯이 1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겨우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도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예. 소극적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랐고요. 주민들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재난과 복구 과정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은 정뱅이 마을 수해 피해 이후에 재난 예방과 대응 그리고 복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기성동 피해 복구 관련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진 못했는데요. 대신 최근에 대전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피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보완한 조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의 이야기로 자세히 들어보시죠. NDMS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등록하고 국가에서 정한 배상 구간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작년 수해 당시에 NDMS에 등록되지 않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피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피해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상하려는 목적의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NDMS라고 재난 등록을 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추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단가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이 많다 보니 작은 그 뭐 상추 뭐 이런 농사를 짓거나 그런 피해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 같은 경우도 물에 잠기게 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수혜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뭐 그 옆에 파손이라든지 대문이 부서졌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에 작지만 지수를 등록을 해서 구간별로 작은 금액이라도 보장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들은 재난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모든 관계 기관에서는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금강유역 환경청이 하천 정비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금강유역 환경청 측은 현재 대방 축제와 호안공 공사는 마무리돼 안전 문제는 없는 상태라며 예. 7월 초에서 중순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역시도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에게 현재 대전시 재난 대응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인터뷰는 음성 변조로 진행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기상 단계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들 또 관련 부서들 또 실무자들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설물 담당자들하고 구청 또 주민센터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도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좀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했고요. 지금 정박마을은 제방공사를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재난은 어느 시점에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그 주민들 연락처라든지 또 대피를 빨리 해야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대피 체계는 저희가 이제 갖춰놨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안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구청 역시 재난 대응을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어서 대전 서구청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청 관계자 역시 인터뷰는 음성 변조로 진행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25년도에 신규 발굴해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국가청 구간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담당을 해요. 그게 서구에 있다고 해서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정률 95%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입도로 같은 건 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관계자들은 정뱅이 마을 현장을 찾아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이 사이의 온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해 보이는 점도 많고 답답한 점도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어도 주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지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 예산에만 도움될 뿐이었다 하소연하는데요. 오죽하면 재난을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건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권 교수님은 정뱅이 마을 주민으로서 수해 당시 직접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이면서 물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후 당사자 겸 학자이자 관찰자로서 재난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 왔는데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오해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기대라고 그럴까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만든 것도 역시 행정이 한 일이거든요. 정치나. 꼭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재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노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도 똑같이 가족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갔거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과정이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선필 교수는 정뱅이 마을의 수해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마을 전체가 사실 저희가 회복되는 과정에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으로 회복이 된 거거든요. 봉사단체들 도움, 또 전국적인 심지어는 이제 해외의 도움까지도 받았는데 그랬어요. 그 도움으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게 없었으면은 시간도 더 느리고 회복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시해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산 뿌리는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회복된 공동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행정이 없어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런 기대도 하게 만들더라고요. 코로나 같은 재난 시대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자영업자 폐업 문제 같은 게 금년에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바로 예, 이 예. 부분이 그런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현 정부도 되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러한 이해도 이런 접근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행정에서의 역할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그 이상으로 원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물질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감정적 회복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더 절대적인데요. 예. 실제 재난을 전후로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난 이전과 이후 주민들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일단 더 자주 모이게 되었고요. 예. 그 전까지 대면 내변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자주 어울려 식사도 함께 하고 예.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논의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공동체 의식은 비단 마을 안에서만 머문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워낙에 컸지 않습니까? 예, 예. 정뱅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손수 자원봉사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예, 이 공동체적 회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정뱅이 마을 취재하시면서 선재 씨는 또 어떤 것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재난이 너무 잦습니다.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까지 그야말로 재난이 일상화된 재난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권선필 교수님의 말씀대로 도시에 파편화된 개개인으로서는 재난을 감당해내기 너무나도 벅찹니다. 재난은 거대한데 인간 개개인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당장에 없던 공동체를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예. 일단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웃들과 격이 없이 자주 만나는 일이 그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시대, 희망은 공동체와 집단의 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예.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정뱅이 마을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물난리를 겪은 후 지난 1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재난을 통해 변화된 점과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민루보 1년 전 수해 피해를 입었던 대전 정뱅이 마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잔나비의 폰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